그날 콩이가 그 사람을 물지 않았다면 내 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봄 햇살이 따사로운 서울의 한 호텔. 모든 하객이 축복의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하얀 말티즈 한 마리가 신랑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식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모두가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보았죠.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이 결혼을 막으려 했다는 걸. 그 작은 존재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가족의 평화가 아니라 딸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바지 사이로 드러난 한 문신, 그것이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남자, 사실은 딸을 파멸시키려던,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처음 알아챈 존재는 사람이 아닌 강아지였습니다. 그날 콩이가 짖지 않았다면 내 딸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사랑, 배신, 그리고 강아지가 밝혀낸 진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서울 강남구.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4월의 아침. 30층 아파트 창문으로 봄바람이 살랑이며 들어왔다. 김선영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결혼식 초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녀의 하나뿐인 딸 하윤이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몇 번을 확인하는 거야, 엄마. 하윤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웃었다. 엄마가 긴장되니까 그렇지. 내 딸 시집 가는데 안 그럴 수 있겠어. 선영은 소파에서 졸고 있던 12살 말티즈 콩이를 바라보았다. 하얀 털뭉치가 꿈을 꾸는지 발을 달달 떨었다. 콩아, 우리 하윤이 결혼한다. 너도 이제 새 주인 생기는 거야. 콩이는 마치 알아들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영을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콩이의 행동이 예민해진 것 같았다. 특히 민재가 집에 올 때면 유난히 안절부절 못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29년 전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하윤을 키워왔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허리 한번 펴지 못했던 세월. 그 딸이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하윤이었다. 엄마, 오늘 민재 오빠 데리고 저녁에 갈게. 선영은 냉장고를 열어 사위가 될 민재가 좋아한다는 갈비를 꺼냈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매너도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왜 마음 한구석이 찜찜할까? 선영은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딸의 미래를 걱정했다. 처음 민재를 소개받았을 때부터 뭔가 감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하윤이가 그토록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말을 꺼내지 못했다. 갑자기 콩이가 짖으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아직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는데 콩이는 문 앞에서 계속 짖어댔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도어락을 열자 하윤과 민재가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재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콩이는 여전히 짖어대며 그의 다리 주변을 맴돌았다. 식사 중 하윤은 결혼 후 계획을 설명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 그리고 돌아와서는 강남의 새 아파트에서 살 예정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민재가 가끔씩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하윤이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갔을 때 선영은 우연히 민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잖아. 결혼식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되면 연락할게. 누구와의 통화였을까? 비밀 연인? 아니면 사업 파트너?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일단은 침묵했다. 하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증거 없이 의심만 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콩이가 침대 끝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콩아, 우리 하윤이 행복하겠지? 결혼식 당일 호텔 연회장은 축복의 미소로 가득했다. 선영은 하늘색 한복을 입고 하객들의 인사를 받았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신랑 민재를 바라보았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민재가 보여준 몇 가지 행동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특히 하윤의 유산 문제를 은근히 물어보던 날 그의 눈빛이 변했던 순간이 생각났다. 결혼식 시작 1시간 전 선영은 신부 대기실에서 하윤을 도와주고 있었다. 콩이는 특별히 허락을 받아 함께 왔다. 하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때 민재가 노크 후 들어왔다. 웨딩 촬영을 위해 미리 신부를 보러 온 것이었다. 와, 하윤아. 정말 천사 같아. 민재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어렸다. 그런데 갑자기 콩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조용한 편인데 이상했다. 민재가 하윤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콩이의 으르렁거림은 더 커져갔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하윤이 아버지 대신 선영의 팔을 잡고 입장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딸을 제단으로 이끌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콩이는 선영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의 맹세가 시작될 때였다. 나 장민재는 김하윤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순간이었다. 콩이가 갑자기 짖으며 튀어나가 민재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민재가 비명을 질렀고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다. 선영은 황급히 달려가 콩이를 떼어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윤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민재는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선영은 콩이를 안고 식장 밖으로 나왔다. 콩이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말하려는 듯했다. 그때 선영의 눈에 민재의 바지에 찢어진 부분이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인 것은 희미한 문신. 그걸 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그 문신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문양이었다. 하객들이 모두 진정되고 식은 어색하게 재개되었다. 선영은 콩이를 도우미에게 맡기고 다시 식장으로 들어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 문신은 분명 하윤의 옛 남자친구, 그러니까 하윤을 사기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의 것과 같았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을 때 선영은 민재가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를 따라가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이것이 모험의 시작이었다. 선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재의 뒤를 밟았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혹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그러나 콩이의 이례적인 행동과 민재의 문신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민재는 선영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야, 혹시 다리에 문신이 있니? 아까 잠깐 본 것 같아서. 민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풀어졌다. 아, 그거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한 거예요.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선영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복도를 걷는 동안 민재가 불쑥 말을 꺼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콩이는 집에서 치워줬으면 합니다. 선영은 당황했다. 하윤은 그동안 민재의 알레르기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윤이 다가왔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하윤아, 민재가 강아지 알레르기 있다고? 그래서 콩이를 치우자고? 하윤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다. 엄마, 무슨 소리야? 민재 오빠는 알레르기 없어. 그 순간 선영은 민재가 거짓말을 했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결혼식 한가운데서 이런 의심을 품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선영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각에 잠겼다. 콩이가 민재를 알아본 것일까? 하지만 어떻게 콩이가 하윤의 옛 남자친구를 본 적도 없는데. 집으로 돌아와 선영은 소파에 앉아 오늘의 사건을 되새겼다. 콩이가 다가와 그녀의 무릎 위에 올라탔다. 콩아, 넌 뭘 알고 있는 거니? 콩이의 까만 눈동자가 선영을 응시했다. 마치 알아내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하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해. 어제 콩이 때문에 결혼식이 엉망이 됐어. 선영은 말을 아꼈다. 딸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통화를 마친 후 선영은 노트북을 켰다. 하윤의 옛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2년 전 하윤은 사업 투자를 미끼로 접근한 사기꾼에게 큰 돈을 잃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서진우. 그리고 그는 독특한 용 문양의 문신으로 유명했다. 선영은 침을 삼켰다. 민재의 다리에서 본 문신과 같은 패턴이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서진우의 사진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인터넷에서 그의 흔적은 거의 지워져 있었다. 이건 정말 이상해. 사기꾼의 정보가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나? 선영은 갈등했다. 하윤에게 의심을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딸의 행복을 망치는 꼴이 될 텐데.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선영은 결심했다.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이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딸을 보호하기 위한 사명이 되었다. 하지만 내일이면 하윤과 민재는 신혼여행을 떠난다. 시간이 없었다. 신혼여행을 떠난 딸을 배웅하고 돌아온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윤의 행복을 위해 이 의심을 그냥 묻어두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파헤쳐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선영 씨 맞으신가요? 저는 서울경찰청 강력팀 정 형사입니다. 정 형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서진우가 성형수술을 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바로 장민재라는 것이었다. 장민재는 서진우의 새 신분입니다. 성형수술을 받고 서류를 조작해 깨끗한 신원을 만들었죠. 그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복수하고 있습니다. 복수요? 왜요? 그가 사기로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더 큰 금액을 노리고 있어요. 특히 김하윤 씨가 주요 타겟입니다. 선영은 할아버지가 하윤에게 남긴 부동산을 떠올렸다. 내년이면 하윤의 명의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공식적으로 그를 체포할 만한 증거가 아직 부족해요. 그의 신분 세탁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군요. 형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증거를 찾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카페를 나온 선영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콩이가 민재, 아니 서진우를 알아본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다. 하윤이 서진우에게 속았을 때 콩이는 항상 곁에 있었다. 그의 냄새,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민재와 하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증거를 찾아야 했다. 다음 날 그녀는 하윤의 집으로 향했다. 열쇠가 있었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파트 안을 조심스럽게 살피던 중 선영은 민재의 서재를 발견했다.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서랍을 뒤지던 중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여러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렇게 쉽게 선영은 노트북을 켜고 메모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하나씩 시도했다. 세 번째 시도에 화면이 열렸다. 그녀는 파일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 사업 관련 문서였지만 숨겨진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다. 프로젝트 H라는 이름의 폴더. 폴더를 열자 하윤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윤의 재산 내역, 일정표, 심지어 2년 전 사기당했을 때의 경찰 신고서까지. 선영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하윤과 그녀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마치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선영은 조심스럽게 이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선영은 얼어붙었다. 민재, 아니, 서진우가 돌아온 것이다. 신혼여행은 일주일 일정이었는데 왜 돌아온 걸까? 그녀는 급히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다. 민재니? 어머, 깜짝 놀랐네. 하윤이한테 옷 좀 가져다 주려고 왔어. 민재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다. 벌써 옷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어제 출발했는데. 민재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차가움이 느껴졌다. 어머님, 서재에 들어가 계셨죠?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거짓말을 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순간 갈등했다. 그래, 들어갔었다. 책을 좀 빌리려고 했는데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이 침실로 향하는 동안 선영은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다. 침실에서 선영은 무작정 옷장을 열고 아무 원피스나 꺼냈다. 여기 있네. 이것만 가져가면 될 것 같구나. 그런데 어머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윤이한테 전화가 안 오죠? 지금 비행기 위잖아요. 선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이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강했다. 혹시 제 노트북을 보셨나요? 선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니, 왜 그러니? 민재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발을 놓았다. 아파트를 나온 선영은 빠르게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타자마자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증거를 찾았어요. 민재, 아니, 서진우의 노트북에서요. 사이드미러로 민재가 자신의 차에 타는 것을 본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따라오고 있었다. 선영은 최대한 빨리 경찰서로 향했지만 도로는 평소보다 막혔다. 휴대폰이 울렸다. 하윤이었다. 엄마, 나 비행기 탈 거야. 근데 민재 오빠가 갑자기 급한 일 때문에 먼저 돌아갔대. 무슨 일 있어? 선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 하윤아, 잘 들어. 민재는 서진우야. 뭐? 엄마, 무슨 소리야? 2년 전 널 속였던 그 사람이야. 증거를 찾았어. 지금 그 사람이 날 쫓아오고 있어. 경찰서가 가까워졌을 때 민재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어 그녀의 차 옆으로 바짝 붙었다. 창문을 내리고 민재가 소리쳤다. 선영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정 형사와 몇몇 경찰관들이 달려왔다. 민재의 차를 막아선 경찰관들 앞에서 민재는 결백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인가요? 장모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서 걱정돼서 따라왔을 뿐인데요.
정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장민재 씨, 아니 서진우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선영은 USB를 형사에게 건넸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민재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경찰서 내부에서 USB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하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서진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사기 내역과 신분 세탁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진우 씨 체포하겠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가 조작됐어. 난 장민재라고. 경찰이 민재에게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뒤돌아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출구는 이미 봉쇄되어 있었다. 민재, 서진우는 체포되었고 선영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비행기에 탑승한 듯 연결되지 않았다. 선영은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선영은 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딸에게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해 나갈지 고민해야 했다. 이틀 후 하윤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선영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하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선영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은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했다. 선영은 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하자 콩이가 반갑게 달려와 하윤의 발에 머리를 비볐다. 하윤은 콩이를 안아 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콩아. 네가 알아봤구나. 그날 밤 하윤은 선영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재를 처음 만난 날부터 그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다음 날 정 형사가 방문했다. 그는 서진우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정보를 알려주었다. 서진우는 단독범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협력자가 있었어요. 특히 신원 세탁과 관련해서 도움을 준 내부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부산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김하윤 씨, 이전에 사기를 당한 여성이요. 선영은 결심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는 그 여성을 만나봐야 했다. 부산에 가볼게요. 하윤아, 너는 집에서 쉬고 있어. 아니, 엄마. 나도 같이 갈래. 내가 당한 일이야. 직접 마주해야 해. 다음 날 선영과 하윤은 부산행 기차에 올랐다. 정 형사는 박소연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었지만 그녀가 만남에 응할지는 미지수였다. 해운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세 여성이 만났다. 박소연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깊은 상처를 담고 있었다. 서진우를 만난 건 3년 전이에요. 그때 그의 이름은 강태준이었죠. 소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도 부모님께 상속받은 건물을 서진우에게 빼앗길 뻔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진우가 체포된 후 몇 일 만에 풀려났다는 사실이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지만 제 직감으론 누군가 그를 도왔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선영과 하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정 형사가 말한 내부 협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건 말하기 망설여졌는데 그는 다리에 용 문신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세 여성은 서로에게 위안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서진우의 사기 수법과 심리적 조작 방식을 분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다. 누가 서진우를 도왔을까? 제가 알 것 같아요.
당시 담당 형사였던 장성민이요. 그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당시 뉴스 기사를 찾았다. 서진우가 체포되는 사진 속에 장성민 형사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 이 사람? 민재 오빠의 사촌형이야. 결혼식에도 왔었어. 선영은 충격을 받았다. 장성민은 정 형사가 말한 내부 협력자였던 것이다. 그는 서진우의 신원 세탁을 도왔고 하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호텔로 돌아온 선영은 정형색에 발견한 사실을 모두 전했다. 정 형사는 장성민을 즉시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정형색에서 전화가 왔다. 장성민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서진우와 함께 수년간 여러 사기 사건에 관여해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서진우가 구치소에서 탈출했어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영은 하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즉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선영은 문득 느낌이 좋지 않았다.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기차역에 도착한 선영과 하윤은 주변을 경계하며 플랫폼으로 향했다. 인파 속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은 선영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 형사였다. 선영 씨, 서진우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부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하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승무원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승무원은 즉시 철도경찰과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을 특실로 안내했다. 특실에 앉은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을까?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몇 시간 후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플랫폼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정 형사가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경찰차에 오른 선영과 하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서진우가 이대로 포기할 리 없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후 정 형사는 최신 상황을 설명했다. 서진우의 휴대폰은 여전히 부산에서 신호가 잡힙니다. 하지만 직접 들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선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악몽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졌다. 선영은 SNS에 자신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글을 올릴 것이다. 실제로는 경찰들이 가옥 주변에 잠복해 서진우를 기다릴 예정이었다. 그날 밤 선영은 계획대로 SNS에 글을 올렸다. 오늘 부산에서 돌아왔다. 집에서 쉬면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안전 가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선영은 하윤에게 가지고 있던 USB를 건넸다. 이건 내가 민재, 서진우의 노트북에서 복사한 파일들이야.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하윤은 눈물을 머금고 USB를 받았다. 그때 정 형사가 급히 들어왔다. 서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선영 씨의 아파트 근처를 배회하고 있어요. 정 형사의 무정의에서 소리가 들렸다. 대상이 아파트로 진입했습니다. 5분 후 진입하겠습니다. 선영과 하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10분 후 정 형사의 무정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대상 체포 실패. 반복. 체포 실패. 대상이 도주했습니다. 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서진우가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에 선영은 불안함을 느꼈다.
우리가 직접 그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그녀는 하윤에게 USB를 다시 건네며 말했다. 하윤아, 이 USB의 내용을 확인해봐. 서진우의 약점이나 그가 숨을 만한 장소가 있을지도 몰라. 하윤은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다. 그들은 서진우의 파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문서, 사진, 이메일, 그의 모든 흔적을 면밀히 조사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하윤이 중요한 발견을 했다. 엄마, 여기 봐. 서진우가 강남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 비상용이라고 메모되어 있어. 선영은 바로 정형사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 정형사는 즉시 수색팀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선영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형사님, 저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긴 설득 끝에 정형사는 철저한 안전장치 하에 선영이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윤은 안전가옥에 남기로 했다. 선영은 하윤을 꼭 안아주고 정형사와 함께 출발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의 가장 깊은 동굴로 접근하고 있었다. 서진우와의 최종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논현동 오피스텔 앞 경찰차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선영은 방탄조끼를 입고 정형사와 함께 차 안에서 기다렸다. 선영은 손에 땀이 배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이 순간으로 향해 온 것 같았다. 무정이에서 소리가 들렸다. 802회소, 최근 사용한 흔적 발견. 그러나 현재 대상은 부재 중입니다. 선영과 정형사는 건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선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802호 앞에 도착하자 특수부대원들이 이미 문을 열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였다. 오피스텔 내부는 놀랍도록 깔끔했다. 마치 누군가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선영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그곳에는 하윤의 일상을 몰래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출근하는 모습,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 심지어 집안에서의 모습까지. 선영이 책상을 살펴보다가 노트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서진우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하윤 결혼, 유산 이전, 하윤 제거, 새 신분으로 해외 도피. 선영은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는 처음부터 하윤을 해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오피스텔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입니다, 장모님. 선영이 돌아보자 서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서진우는 선영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요. 완벽했던 계획을. 그 멍청한 강아지만 아니었어도. 콩이는 너의 본성을 알아봤어. 네가 아무리 가면을 써도 악취는 감출 수 없었던 거야. 서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의심했어. 하지만 확신은 없었지. 네가 너무 완벽하게 변장했으니까. 그래요. 완벽했죠. 2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성형수술, 목소리 훈련, 새로운 습관 들이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하윤이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형사가 조금씩 서진우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서진우는 즉시 알아챘다. 뒤로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쏘겠습니다. 선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서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단지 돈 때문에? 돈.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수예요. 하윤이 날 신고해서 모든 게 망가졌어요. 내 인생, 내 계획, 내 미래.
모두 그녀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건 네 자신의 행동 때문이야. 네가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서진우가 총을 들어 올렸다. 선영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서진우를 바라보았다. 총이 발사되는 순간 정 형사가 선영을 밀쳐냈다. 총알은 벽을 스쳤고 순간적으로 특수부대원들이 방으로 진입했다. 짧은 몸싸움 끝에 서진우는 제압되었다. 선영은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서진우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후회해? 조금이라도? 서진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비웃었다. 후회? 아니요. 다시 기회가 온다면 더 완벽하게 계획할 뿐이에요. 그의 말이 끊겼다.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든 인원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서진우가 비웃었다.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건물은 10분 안에 불바다가 될 겁니다. 혼돈 속에서 서진우는 갑자기 몸을 돌려 특수부대원의 무기를 빼앗으려 했다. 짧은 격투 끝에 총성이 울렸다. 서진우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선영과 정형사, 특수부대원들은 서진우를 부축해 계단으로 향했다. 이미 연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5층까지 내려왔을 때 앞쪽 계단이 불에 막혔다. 일행은 5층 복도로 들어갔다. 연기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가운데 그들은 비상탈출구를 찾아 헤맸다. 그때 서진우가 갑자기 몸을 비틀어 정형사를 밀쳤다. 그는 복도 끝으로 달려갔다. 옥상에 도착하자 서진우가 난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군요. 서진우는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체포되긴 싫어요. 그가 천천히 난간 위로 올라섰다. 선영이 앞으로 나섰다. 안 돼.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아니요.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물이죠. 서진우가 몸을 뒤로 기울이기 시작했다. 선영이 달려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서진우는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정형사가 선영을 붙잡았다. 선영은 충격에 휘청거렸다. 아무리 악한 이라도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건물을 탈출한 선영은 구급차 앞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진우의 마지막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자 하윤이 달려나와 선영을 꼭 안았다. 엄마,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선영과 하윤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윤은 회사에 복귀했고 선영은 예전처럼 콩이와 함께 산책을 즐겼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은 정 형사와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선영은 경찰서로 향했다. 정 형사는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선영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장성민의 조사 과정에서 서진우의 다른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빼앗긴 재산을 대부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 덜어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그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정 형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진우의 심리 분석 결과를 봤습니다. 그는 극도의 자기애와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통제력을 잃자 그것을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의 마지막 통제 행위였던 것이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선영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하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콩이는 반갑게 선영의 발치에서 뛰어다녔다. 엄마, 어땠어? 괜찮았어. 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래.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내가 어떻게 2번씩이나 같은 사람에게 속을 수 있었을까? 나는 정말 바보였나 봐. 선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넌 단지 사람을 믿었을 뿐이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우린 항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람을 믿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한 것이 딸을 구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꿈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자유롭고 경쾌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들판 끝에는 밝은 빛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다. 사기범 공범, 경찰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추가 기소, 장성민에 관한 기사였다. 그는 서진우에게 경찰 내부 정보를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았다고 했다. 하윤이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오늘 할 일이 있어. 특별한 건 없어. 왜? 난 오늘 상담사를 만나기로 했어. 이 일을 제대로 극복하고 싶거든. 선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하윤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려 하고 있었다. 잘 생각했어. 필요하면 나도 갈 수 있어. 고마워, 엄마. 그리고 이것 봐. 하윤은 노트북을 들고 와서 선영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동물보호소 자원봉사 사이트가 열려 있었다. 콩이처럼 주인을 잃은 동물들을 돕고 싶어. 이번 주말부터 시작할 거야. 선영은 감동했다. 딸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다른 이들을 돕기로 한 것이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함께 할까? 정말? 그럼 더 좋지. 둘은 미소를 교환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날 오후 선영은 정원에 앉아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콩이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콩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작은 영웅이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모두가 속았을 거야. 콩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순간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소연이었다. 선영 씨, 잘 지내세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요. 정말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쪽으로 오시면 연락 주세요. 함께 식사해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전화를 끄는 선영은 따스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기뻤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얻은 진정한 보상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선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하윤이 심어준 꽃들이 만발했다. 하윤은 이제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머물렀다. 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오늘은 하윤이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달이 되는 날이었다.
선영도 가끔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지만 오늘은 집에서도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던 선영의 전화가 울렸다. 정 형사였다. 선영 씨,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장성민의 재판이 마무리됐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리고 서진우의 해외 계좌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돈의 대부분이 그곳에 있었어요.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선영 씨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죠. 사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선영은 다시 저녁 준비를 계속했다. 오늘은 하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다. 요리를 하면서 그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과 딸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다. 콩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선영의 발치에서 맴돌았다. 이제 12살이 된 콩이는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었다. 콩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하윤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선영은 반죽을 만들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의 마음도 점차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하윤이 귀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다. 엄마, 오늘 보호소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 뭔데? 작년에 유기된 노견이 있었는데 오늘 입양 가족을 만났어. 그것도 젊은 부부가 아니라 70대 할머니께서. 할머니도 외롭고 걔도 외로웠는데 서로에게 완벽한 동반자가 된 거지.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하윤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보는 것이 좋았다. 인생은 참 신기해. 가장 어두운 때에도 항상 빛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마셨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뭔데? 보호소 일이 정말 보람있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동물 복지 관련 일을 해보려고 해. 선영은 놀랐지만 딸의 눈에서도 결연함을 읽을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네. 하지만 네가 정말 원한다면 난 항상 네 편이야. 고마워, 엄마. 사실 난 이제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선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하윤은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었다. 그날 밤 선영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하윤이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본 확신과 열정이 내 불안을 씻어주었다. 우리는 모두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 하윤이도 나도. 콩이가 민재, 아니 서진우의 다리를 물었던 그날 나는 내 인생이 12번째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법이다. 일기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귀황일에 접어들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선영은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6개월을 생각했다. 마치 악몽 같던 사건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윤은 예상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봉사자로,
이제는 정식 직원으로. 급여는 줄었지만 하윤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하윤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선영은 약간 긴장했다. 하윤의 목소리에 어떤 심각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 있지. 무슨 일이야? 저녁에 얘기할게. 집에서 기다려줘. 통화가 끝나고 선영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콩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충실한 가족이었다. 저녁이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하윤이 들어왔고 그녀의 뒤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였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쪽은 김태현 씨. 내가 일하는 보호소의 수의사야. 태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하윤 씨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영은 놀랐지만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다. 콩이가 다가와 태현의 발 주변을 맴돌았다. 놀랍게도 콩이는 태현에게 바로 친근하게 굴었다. 콩기가 좋아하네요. 보통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하는 편인데. 동물들은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태현은 차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선영은 태현이 진정으로 하윤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 후 하윤이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사실 태연 씨와 저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선영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하윤의 얼굴에서 미묘한 행복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다. 하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렇구나. 두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니 잘 될 거라 믿어. 하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다. 엄마, 걱정 마. 이번엔 서두르지 않을 거야. 천천히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면서 진행할 거야. 태현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하윤 씨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하윤 씨가 다시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선영은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함이 묻어났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선영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그녀는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선영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언제나 꿈꿔왔던 원예 교실을 열기로 한 것이다. 선영은 오랜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아, 내가 결심했어. 원예 교실 열 거야. 정말 드디어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온 일인데 정말 잘 됐다. 응, 이제야 용기가 생겼어. 그동안의 일을 겪으면서 인생은 너무 짧다는 걸 깨달았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해야 해. 선영은 집 근처 작은 상가 건물에 공간을 임대했다. 그곳을 아늑한 원예 교실로 꾸미기 시작했다. 하윤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다. 모녀가 함께 벽을 페인트 칠하고 선반을 설치하고 화분을 배치하는 동안 그들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유대감을 느꼈다. 개업 전날 밤 선영은 완성된 교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밝은 색의 벽, 다양한 식물들,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윤아, 정말 고마워. 네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준비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날 도와준 것보다 훨씬 적은 거야. 이제 엄마 차례야. 꿈을 이루는 거. 개업식 날 많은 이웃과 친구들이 찾아왔다. 하윤은 태현과 함께 왔고 콩이도 특별 손님으로 참석했다.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테이프를 자르며 공식적인 개업을 알렸다. 그녀의 원예 교실, 마음의 정원은 첫날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은퇴한 노인들과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선영은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한 달 후, 선영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로 원예 교실을 연 지 한 달이 되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변화를 볼 수 있어 기쁘다.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으며 들어온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 그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걸 새삼 느낀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다.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내 안에 있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다. 하윤이도 행복해 보인다. 태현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콩이도 그를 좋아한다. 그리고 콩이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 선영은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진정한 부활이었다. 1년 후 겨울에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선영의 원예 교실, 마음의 정원은 지역 내에서 작은 명소가 되었다. 식물 치료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심리 상담사들도 환자들에게 선영의 교실을 추천하곤 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선영은 트라우마 극복과 식물 치료라는 주제로 작은 강연회를 개최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물을 돌보는 일이 어떻게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다. 약 40대로 보이는 지친 표정의 여성이었다. 선영 씨,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사기를 당했고 그 후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선영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여기 오신 것은 이미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다. 식물을 보세요. 겨울이 오면 모든 잎을 떨구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에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 느껴져요. 그날 저녁, 선영은 하윤과 태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1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최근에는 약혼 소식도 들려왔다. 저녁 식사 중 하윤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엄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 동물 보호와 식물 치료를 결합한 치유센터를 만들려고 해. 태현이 이어 말했다. 제가 수의사로서의 경험과 하윤 씨의 동물보호 지식, 그리고 어머님의 식물 치료 경험을 모두 합치면 정말 특별한 곳이 될 것 같아요. 선영은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몇 달 전부터요. 태연 오빠가 교회에 작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센터를 지을 계획이에요. 엄마도 함께 해주면 좋겠어. 선영은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움을 줄게. 그날 밤 하윤과 태현이 돌아간 후 선영은 콩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콩이는 이제 13살이 되어 노령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선영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다. 콩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겠니?
네가 그날 민재의 다리를 물지 않았다면 콩이는 마치 이해한 듯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선영은 콩이를 품에 안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선영은 교실에서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다. 상처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주제로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을 위한 수업이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딛고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양분 삼아 새로운 삶의 꽃을 피우는 법을 배울 거예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영은 참가자들의 얼굴에서 작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경계하던 표정이 점차 편안해지고 마침내 미소가 피어났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진정한 엘릭서, 치유의 묘약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다. 콩이가 민재의 다리를 물었던 그 결혼식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련과 고통이 결국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영웅의 여정은 단순히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치유의 능력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임을. 그녀는 자신의 상처에서 빛을 찾아냈고 이제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콩이는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콩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가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지, 콩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집에 돌아왔어. 콩이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영웅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가져다 주지. 눈이 내리는 겨울밤, 선영의 집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 빛은 단순한 전등의 빛이 아니라 치유된 마음에서 나오는 희망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변을 밝힐 것이다. 직감과 신뢰의 관점에서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진실을 알아보는 법이지요. 콩이라는 작은 강아지가 알아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믿고 행동한 어머니의 용기가 결국 딸을 지켜낸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네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신호들이 곳곳에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콩이가 보여준 놀라운 직감일까요? 아니면 어떤 불안함에도 딸을 지키기 위해 나선 선영의 모성일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작은 신호를 통해 큰 위기를 피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자주,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